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을 찾아서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한편 정치권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을 직접 찾아서 피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이 현장에서의 지시 또 엄중한 질책에 나선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굉장히 컸고 네. 또 인명의 손상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가서 피해 주민들도 위로하고 또 수해복구 상황도 점검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현장 행정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지내셨고 이런 예. 이제 재난 대책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 행정의 경험이 오늘 저 자리에서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저는 발휘가 된 것 같고요. 오늘 행안부에서 대통령 지시를 즉시 반영해서 55억 이 특별재난지원 교부세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파악조차 굉장히 늦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 오송 참사 현장을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일종의 이제 예방행정을 지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과실이 발견되고 거기서 뭔가 부실이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현장에 가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조금은 그 현장을 방문한 게 좀 늦었다. 사실은 큰 호우가 생긴 게 지난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 5일 지났는데 현장을 찾은 게 좀 다소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난번 17일 날 재헌절 날 저녁에 국회의장, 의원식 의장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와 함께 한남동에서 만찬을 하셨는데 예. 그때가 막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의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은 파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저는 현장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그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런 웃고 좀 즐기는 모습이 다음 날 이렇게 보도자료 나가고 사진 나간 것은 좀 세심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처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비가 많이 내릴 때 내란 특검에서 소방청과 그 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자연재해라는 게 예방 행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무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방어를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내란 특검이 정말로 재난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는 이제 세종시에서 그런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겠다 또 문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재난 컨트롤 타워의 최종 책임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고 또 국무총리고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자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2.4%포인트 하락한 62.2%로 나타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예,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0.8%를 기록했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3.1%포인트 오른 27.4%로 나타났습니다. 자, 취임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락한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어쨌든 취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예. 그게 지지율에 일정하게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또 민심이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쪽에 책임을 묻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지율에 일부 이제 등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찌됐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그 여론조사 추이가 꺾였다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정부나 여당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임명을 강행하는 추세 모양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번 주말에 있을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게 좀 주목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주 인사청문회 영향이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반 남짓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허니문 기간 여기서 기대감 가지고 좀 올라가다가 사실 정점을 찍었다라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엔티들이 기본적으로 3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70%를 넘지 못하고 60% 정도의 중반에서 정치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한미 간의 관세, 뭐 외교 문제, 또 최근에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이 반영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거품이 좀 거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조금 더 떨어진 것이 서울시, 그러니까 여론의 바로미터라고는 서울시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강행할 것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 가속화시켜서 조금 거품이 빠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처음부터 좀 생각보다 조금 이 현실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저희가 보고 오시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질의 여왕을 감싸 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보입니다. 네, 여야의 반응도 보고 왔습니다만 일단 강 후보자 지명 유지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두 분은 이번 임명 수순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이 감정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는 조금 허용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보좌진은 국회의원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뭐 정말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 것이나 그 이후에 취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나 나중에 또 병원에서 무슨 갑질을 한 것도 나오고 최근에는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여가부 장관이던 그런 장관이 정영애 전 장관, 네. 정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직접 본인도 갑질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이분이 갑질이 체질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 또 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질이 좀 안 좋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뭐 능력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능력이 있다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강행하는 걸 보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임명한 배경이 뭐 여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서로 짜고 치는 역할 분담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생각, 의중 이걸 미리 읽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강선호 후보자 둘 중에서 둘 다 낙마시키기에는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은 강선호 후보자는 살리고 싶은 생각이 읽혀지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은 대통령실에 가서 강선호 후보자를 감싸는 그런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 임명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소신도 있고 강하게 밀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고 거기를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끝까지 임명을 할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강선호 후보자도 이런 정도 됐으면 본인이 결단을 해주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영애 전 장관의 추가 폭로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런 임명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철회를 해서 논란이 가장 컸던 두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좀 수용한 상황인데요. 네. 이준숙 후보자의 의혹이나 논란도 논란이지만 강선호 후보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갑질 논란이 요즘 시대의 국민 감정과 배치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사실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논란이고 민주당의 전현직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강선호 후보자 장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이 정부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를 많이 고려를 하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서 지금 여론에서 논란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영애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 장관이죠. 이분이 나를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 추가 폭로가 나온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그런 논란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이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고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여당이 어쨌든 강선호 후보자 임명을 엄호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직 보좌진 숫자가 거의 한 1,600명 이상입니다. 근데 그 1,600명을 다 입틀막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거거든요. 후유증도 매우 크고. 그것도 사실은 그 여당이나 또 정부로서는 저는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쯤 되면 강선호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통상의 정치 문법에 맞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좀 아쉽고요.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낙마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고 의원 특권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기 초에 인사에 대해서 별다른 흠이 없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내란 이후에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장관의 인사지만 저런 그 논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국민들의 평가가 누적이 됩니다. 결코 지금 이 정부의 그 임기 초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강선호 후보 스스로도 좀 결자해제 차원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사 논란도 있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쓴 저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논란에 강 비서관이 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권 일각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단히 좀 납득이 안 가고 유감스러운데요. 이게 인사를 비서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도 사전에 다 어쨌든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저서가 논란이 된 건데요. 그게 아주 옛날에 나온 책도 아니고 올 초에 나온 책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다친 사람도 없고 뭐 사망자도 없는데 그거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건 선동이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폭거에 저항한 어떤 민주적 저항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헌적인 인식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보수계의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을 포용해야죠. 근데 저분은 이제 헌법 밖의 인식을 갖고 있고 과거에 저분이 또 어떤 자리에 가서 했던 얘기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된다. 그게 당장 피해자가 발생한 게 아닌데 피해자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저렇게 위헌적이고 상식 밖의 사고를 갖고 있고 게다가 본인 스스로가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하면서 일본이 존경스럽다.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잘못됐다. 근데 그건 이 정부의 정체성이나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통합이 좋고 생각이 다르고 진영이 다른 분을 포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에 부합하고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분이어야 되는데 저런 분을 국민통합 비서관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거꾸로 이 정부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지지자들이나 혹은 윤석열 탄핵 추진에 함께했던 그런 시민사회로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과거보다 현재의 생각을 더 의미 있게 보고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당 논란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과거에 그렇게 많은 저서를 통해서 수많은 생각을 쏟아놨는데 오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인정이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강 비서관이 아마 사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해도 변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을 뱉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에서 보수 인사가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수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정모 씨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보수 인사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추천한 사람이 뭐 성실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평소에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보수계 인사, 보수를 사실은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균형 잡히고 또 생각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고의 어떤 시각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 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비서관을 안 맡고 이것은 뭐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도 이런 사람은 뭐 근처에 와서는 안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현 정부가 국민추천위원 뭐 해서 뭘 통해서 무슨 이벤트성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강선우 후보자나 또 그런 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마치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다 말의 장난이고 실제로 지금 임명되는 사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강 비서관은 뭐 시간 문제로 아마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두 분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일단 지금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변수 전망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두 군데 이 광역권 투표를 했는데 저 정도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당원들의 일반적 의견 분포라고 봐야 되겠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이게 당내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20% 개표를 했는데 저 정도 차이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당선 유력이나 당선 확실히 뜹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확실히 선명성이 있는 데다가 어떤 인지도 측면에서 박찬대 의원한테 앞서는 게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박찬대 의원한테 이제 이른바 명심이 실려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게 과연 이제 어떻게 발현될까? 이게 남은 경선의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혁 의원 출마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변수와 전망 짧게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흥행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민주당의 경선은 뭐 박찬대 후보가 되든 뭐 정청래 후보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두고 다 똑같은 누가 와도 지금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으로 어렵다. 누가 당 대표가 돼도 당을 다시 심기일전에서 끌고 가기가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뭐 찬탄파다 반탄파다 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을 중지하고 그리고 승복의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꾸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대선 때 41%를 김문수 후보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도 사실 지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절반 이하로 빠진 것은 제대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되든 간에 서로 승복하고 하나가 돼서 지금 폭주하는 어떻게 보면 막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야당으로서의 역할 이걸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